30살에 입사해 60살에 정년퇴직하기까지 딱 30년. 대기업에서 베테랑 부장이었던 제 손에 쥐어진 노후 자금은 정확히 8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예적금에 퇴직금을 더한 이 돈은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저 역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지독한 무료함을 달래려 시작한 주식이, 그리고 하락장마다 평단가를 낮추려 던진 끈질긴 물타기가 평온했던 제 노후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 2년 만에 4억이 넘는 거액을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시키고 남은 돈마저 계좌라는 감옥에 꽁꽁 묶어버린 저의 뼈아픈 잔혹사.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딱 30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직 그 회사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결산 서류와 씨름했고, 과장과 차장을 거쳐 부장 자리에 올랐을 때는 밑에 부하 직원만 10대 명이 넘었습니다. 매달 실적표를 두고 밤새 숫자를 맞추던 날들,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호통치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퇴직식 날 강당에 모인 후배들이 뜨거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조촐한 자리였는데 마이크를 잡은 후배 하나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재열 선배님은 저희 부서의 산증인이셨습니다. 늘 꼼꼼하시고 숫자 하나 틀리는 법이 없으셨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건네받은 감사패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나의 30년 세월이 이 작은 패 하나에 담겨 끝난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원증을 반납하고 회사 정문을 나서는 길,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데려다 주던 그 문을 이제 다시는 사원 자격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한 상 가득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만 하고 살아요. 아내의 따뜻한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그동안 미뤄뒀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숫자로 냉정하게 짚어보자는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이 4억 5천만 원. 그동안 알뜰히 부어온 예금과 적금을 합치니 2억 5천만 원. 여기에 오래전 들어두었던 저축성 보험 만기금까지 더하니 정확히 딱 8억 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저와 아내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을 합치면 생활비로 200만 원은 나올 거라고 아내가 계산해 주더군요. 이 정도면 우리 둘이 아등바등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거 맞죠? 불안해하는 아내의 질문에 저는 호기롭게 자신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돈은 절대 안 건드려. 은행에 고이 넣어두고 이자만 받으면서 살면 돼. 연금으로 생활비 쓰고 이 8억은 손댈 일 없이 그냥 지키기만 하자고. 내가 30년 동안 회사에서 숫자만 만지던 사람인데 돈 관리 하나는 자신 있어. 수원에 있는 이 아파트도 대출 없이 온전히 우리 명의였고 통장엔 8억이라는 든든한 자금까지 있으니 남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그날만큼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지 말자. 그냥 지키기만 하자. 이만하면 우리 정말 잘 살아온 거야. 잠들기 전 저는 아내에게 다짐하듯 말했고 아내는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였습니다.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씻고 넥타이를 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씻을 이유도 넥타이를 맬 이유도 사라진 겁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데도 몸은 여전히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 보니
문득 왈칵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마트에 가거나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로 수채화 수업을 들으러 나갔습니다. 결국 넓은 거실에 덩그러니 남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도통 재미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침 드라마도 낮 시간대 예능도 나와는 상관없는 먼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신문을 첫 페이지부터 맨 뒷장 광고 글귀까지 다 읽어내려가도 시계는 오전 10시를 채 가리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나름대로 하루 일과를 정해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몇 장 뒤적이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낮잠을 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도 사흘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눈에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무기력해질 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가디건 하나를 걸치고 아파트 단지만 꼬박 3바퀴를 돌았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벤치에 모여 앉아 장기를 두는 노인들을 바라보며 나도 이제 저렇게 늙어가는 건가 하는 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30해가 넘도록 일터에서 늘 쓸모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내 존재의 쓸모가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생기를 잃어가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뭐 취미라도 하나 만들어봐요. 등산도 좋고. 옆집 아저씨도 요즘 등산 모임 다니면서 얼굴이 환해졌던데. 저는 대답 대신 애매한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등산이 저에게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차가운 숫자와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주로 예산 관리, 실적 분석, 투자 검토 같은 이성적인 일들을 해왔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보다는 차라리 머리를 쓰는 일이 지독하게 그리웠습니다. 매일 결제 서류를 매섭게 검토하고 숫자를 맞춰보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 그리웠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까요? 그렇게 의미 없는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정기예금 만기를 안내하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돈을 묶어두려 은행 창구를 찾았을 때 직원은 미안한 기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요. 예전만큼 이자가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모니터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8억이라는 큰 돈이 은행에 묶여 있는데도 한 달에 손에 쥐는 이자는 생각보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놀려두는 게 정말 맞는 걸까? 30년 동안 회사 돈은 1원이라도 알뜰하게 굴리라고 후배들을 들볶았으면서 정작 내 노후 자금은 통장 속에서 잠재우고만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오랜만에 모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 다과상에 둘러앉아 부인들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재에 있던 제 귀에 한 부인의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남편 자랑을 늘어놓는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빠는 요즘 주식으로 용돈벌이 좀 한다고 그렇게 싱글벙글해요. 은퇴하고 소일거리 삼아 소액으로 하는 건데 아주 재미가 붙었나 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지나가듯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옛 회사 동료 민석이 알지? 그 친구도 요즘 보니까 여유가 있어 보이던데. 낮에 그 집 아저씨도 주식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내는 깊은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다들 은퇴하고 이것저것 하나 보죠. 당신도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찾아봐요. 그러다 몸도 마음도 다 축나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심장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그 주식이라는 이름 하나가 그리고 그날 우연히 귀동냥했던 대화 한 구절이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부부의 생명줄 같은 8억 원을 통째로 집어삼킬 지옥의 덫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옛 회사 동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퇴직한 사람들끼리 가끔 모여 점심이나 먹자는 가벼운 자리였는데 거기서 민석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이 재열이, 얼굴 좋아졌네. 민석이는 저보다 2해 먼저 퇴직한 친구였습니다. 예전 회사에 다닐 때는 저와 비슷하게 평범하고 지친 부장이었는데 오랜만에 본 그의 얼굴에는 묘한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죠. 넌 요즘 뭐하고 지내냐?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인다. 제가 넌지시 묻자 민석이는 씩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가득 빨간 숫자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 요즘 이걸로 소일거리 좀 하지. 퇴직하고 처음엔 나도 너처럼 무기력했거든? 근데 이거 시작하고 나니까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용돈도 벌고 머리도 안 굳고 말이야. 주식이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레 묻자 민석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옛날처럼 무턱대고 야바위 하듯 하는 게 아니야. 요즘은 다 공부하고 분석해서 하는 거지. 너 회사 다닐 때 숫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봤잖아. 내가 보기엔 너 같은 사람이 딱 이거 체질이야. 거창하게 말고 소액으로 용돈벌이 삼아 해봐. 심심함도 달래고 얼마나 좋냐?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숫자와 씨름했던 제 경력이 어쩌면 이 세계에서는 다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밥을 먹는 내내 민석이는 자기가 어떻게 종목을 골랐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오랜만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무겁게 짓누르던 무기력함이 잠시나마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저녁 내내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거실을 정돈할 때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민석이 만났는데 그 친구 요즘 주식으로 소일거리 한다더라. 나도 딱 용돈벌이 정도로 소액만 살짝 해볼까 하는데. 아내는 금세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주식이요? 그거 잘못하면 돈 다 날린다던데. 우리 노후 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손대지 말자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그 돈은 절대 안 건드려. 그냥 내 용돈 통장에서 딱 1,000만 원만 떼서 재미 삼아 해보려는 거야. 너무 심심해서 그래, 여보. 이러다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진지하게 매달리자 아내도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금액이면. 대신 절대 그 이상은 넘기지 마요. 약속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용돈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화면에 뜬 낯선 차트와 붉고 파란 숫자들이 처음엔 조금 어지러웠지만 며칠 동안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경제신문을 뒤적이며 나름대로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 기획실에서 산더미 같은 자료를 분석하던 옛 습관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첫 종목을 고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사치 뒤져보고 최근 뉴스까지 다 찾아 읽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골라 들어간 첫 종목에서 딱 일주일 만에 3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빨간색 숫자를 보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두근거렸습니다. 8억이라는 자산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 작은 돈이었지만 그 30만 원이 주는 쾌감은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내가 아직 무언가를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존재 가치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주식으로 30만 원 벌었어. 저녁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자랑하듯 말하자 아내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잘 됐네요. 당신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를 더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9시가 기다려졌습니다. 장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노트북 앞에 대기하는 것이 제 새로운 출근길이자 일과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맞춰 길들여졌던 제 몸이 이제는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달콤한 세계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1,000만 원, 아직은 소소한 용돈 벌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맛본 30만 원의 짜릿함이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에 얼마나 처참한 그림자를 드리울지 그때는 정말 단 한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만 쏙쏙 골라냈다고 자만했었는데 시장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당연하게도 물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매수한 종목이 다음 날부터 며칠씩 파랗게 물들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제대로 물렸을 때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100만 원 남짓한 손실이었는데도 그 파란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아내 몰래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사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춰버리면 어떨까? 회사에서 원가 관리를 하던 시절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여러 방법을 궁리하던 옛 버릇이 엉뚱한 곳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돈을 이체해 조금씩 더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기하게도 평단가가 뚝 떨어지자 아주 작은 반등만으로도 금세 본전을 회복하더니 오히려 플러스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첫 번째 물타기가 짜릿하게 성공하자 제 아내는 무서운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제대로 물렸던 종목이 있었는데 물타기에서 결국 보란듯이 수익으로 탈출했어. 마치 현역 시절 퇴근길처럼 당당하게 노트북을 덮으며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내는 주식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제가 오랜만에 신나 보이니 그저 함께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당신 진짜 그런 쪽에 대단한 소질이 있나 봐요. 회사 다닐 때도 숫자는 귀신같이 보더니만. 아내의 그 칭찬 한마디가 제 안에 이상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비슷한 상황을 몇 번 더 마주했습니다. 종목이 떨어지면 돈을 더 태워 물타기를 하고 아주 살짝 반등하면 털고 빠져나오는 패턴. 이 짓을 대여섯 번쯤 반복했는데 신기하게도 매번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흥분한 저는 옛 동료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야, 민석아. 나 이번에도 물타기에서 수익으로 탈출했어. 주가가 떨어져도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민석이는 수화기 너머로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거봐, 내가 너 체질이랬잖아. 원래 우량주는 떨어져도 버티면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 조급하게 손절만 안 하면 무조건 개미가 이기는 싸움이야. 친구의 그 한마디는 제 마음속 확신의 거대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우량주는 떨어져도 돈을 더 넣고 버티기만 하면 결국 이기는구나. 주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별거 없네. 저는 오만에 가득 차 속으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주말에 동네 목욕탕에 가서도 저는 은근슬쩍 주식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온탕 안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며 제게 종목을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대단한 금융 전문가라도 된 듯 목청을 높여 물타기의 원리를 훈수 두듯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무서워서 파는 사람들이 진짜 하수입니다. 저처럼 오히려 돈을 더 사들이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버티면 결국 우량주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화려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던 어르신 한 분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대기업 부장까지 지내신 분이라 보는 눈썰미가 다르네. 나도 다음에 주식할 때 그 방법 좀 꼭 배워야겠구먼. 그런 찬사를 들을 때마다 제 어깨는 한껏 으쓱해졌습니다. 은퇴 후 30년 만에 다시 누군가에게 유능한 사람, 쓸모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비길 데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존감이 이 자그마한 성공들을 통해 조금씩 다시 팽팽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냉정하게 돌아보면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물타기를 했던 종목들이 마침 운 좋게도 며칠 안에 기술적 반등이 와준 시장 상황 덕분이었지 결코 제 실력이나 뛰어난 안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멀어버린 저는 그걸 제 온전한 실력이라고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번의 짜릿한 성공을 거치며 제 마음속에는 가장 위험한 확신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나는 물타기의 달인이다. 우량주는 무조건 돈으로 밀어붙여 버티면 이긴다. 이 달콤하고 맹목적이었던 성공의 기억이 훗날 제 목을 사정없이 죄일 치명적인 독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0만 원으로 소소하게 시작했던 계좌는 어느새 조금씩 불어나 있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번 물려도 귀신같이 물타기로 성공해서 탈출하다 보니 제 안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풍선처럼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경제신문을 뒤적이던 중 한 기사가 제 눈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간산업 대기업 엘사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때 주당 45만 원을 넘나들던 주가가 경기 둔화 여파로 반토막이 나 20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대기업,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떠받치는 초우량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떨어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량주가 이 가격까지 내려오다니, 이건 신이 나에게 노후를 대박 터뜨리라고 주신 천재일우의 기회다. 저는 터져나오는 흥분과 떨림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곧장 옛 동료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너 혹시 엘사 주가 봤냐? 반토막이 났던데 이거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대박 아니냐? 민석이도 이미 그 종목을 뚫어져라 눈여겨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재열아, 나도 그거 매일 보고 있었지. 야, 냉정하게 말해서 저 정도 국가대표 대기업이 망하겠냐? 이건 주식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저가 매수 기회야. 나라면 지금 확실하게 비중 실어서 들어간다. 국가기관 산업인데 나라에서도 절대 가만 안 둘걸? 민석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자 제 안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망설임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0만 원 소액으로만 찔끔거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지금까지는 그저 용돈벌이 수준의 장난이었다면 이번만큼은 내 자산을 제대로 불릴 진짜 기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확히는 상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엘사 주식을 좀 본격적으로 사보려고. 지금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이런 대기업이 이 가격에 내려오는 건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야. 아내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던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넣으려고요? 설마 우리 노후 자금 건드리는 건 아니죠? 저는 침을 한번 삼키며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사실 이번엔 용돈 통장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거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일단 2억 정도만 넣어보려고. 이 정도는 우리 전체 노후 자금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잖아. 대기업이 망할 리도 없고 말이야. 떨어져 봐야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아내의 얼굴에 순간 짙은 그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억이요? 그게 어떻게 작은 돈이에요? 여보, 우리 퇴직하던 날 이 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건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나도 아는데. 이건 그냥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야. 잡주가 아니라 대기업 주식이잖아. 오히려 쥐꼬리만 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 여보, 나 한 번만 믿어봐. 내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물타기로 손해본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저는 불안해하는 아내를 전문가처럼 설득하다시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평생 숫자를 다뤄온 남편의 고집 앞에 결국 아내는 마지못해 그러나 여전히 사르르 떨리는 얼굴로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번 딱 한 번만이에요. 더 넣지는 말아요. 약속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가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정기예금 중 일부를 해지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모질게 다잡았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투자야, 도박이 아니라고. 엘사가 어떤 회사인데?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무려 2억 원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엘사 주식 매수 버튼에 집어넣었습니다. 체결 문자가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순간 묘한 흥분과 함께 정체 모를 불길한 불안감이 동시에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오만의 눈이 먼 저는 그 불안감을 심해 깊숙이 애써 무시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물타기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보란듯이 성공에 탈출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저는 스마트폰으로 과거 10년, 20년 전 장기 주가 차트를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길게 보면 늘 결국은 우상향해 온 든든한 회사였습니다. 이 정도 대기업이라면 지금은 잠깐 거쳐가는 조정일 뿐이야. 곧 다시 치솟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2억 원이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에 쏟아붓게 될 돈이 얼마나 잔인하게 커질지,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파국이 얼마나 처참할지 그날 밤에 저는 정말 단 한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2억 원을 밀어넣은 바로 다음 날부터 주가는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힘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무섭게 마지노선이라 믿었던 20만 원 선이 허탈하게 깨져버렸습니다. 하루하루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파란색 손실 숫자는 점점 더 짙고 선명해졌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대기업 주식에서 흔히 일어나는 건강한 조정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크게 동요하지 않으려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주가가 하루 만에 3% 넘게 반짝 반등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잠깐 숨고르기였던 거야. 이제 곧 전고점 회복하겠지. 하지만 잔인하게도 그 반등은 딱 하루뿐이었고 다음 날부터 주가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미끄러졌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만 원이 무너지더니 18만 원, 17만 원 선까지 힘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해 스마트폰 주가창부터 확인하는 게 강박적인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란 숫자를 보는 날이 늘어날수록 가슴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동시에 이 정도 밀렸으면 이제는 정말 뼈를 묻을 바닥이겠지 하는 미련한 생각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15만 원 선마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밤새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홀로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 지독하게 흘러내리는 월봉 차트를 몇 번이고 확대해보며 스스로에게 피토하듯 되물었습니다. 지금 손절하면 이미 8천만 원 가까운 돈이 날아가는 건데 여기서 그냥 무릎 꿇고 포기해야 하나? 평생 실패를 몰랐던 제 자존심이 도저히 그 꼴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과거에도 물타기로 다 이겨내고 보란듯이 뚫고 나왔잖아. 이번에도 평균 단가만 획기적으로 낮춰두면 탈출할 수 있어. 저는 결국 그렇게 파멸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곧바로 거금을 더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겁이 나 며칠을 더 망설이며 차트만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15만 원 선이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듯 힘없이 깨지던 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마치 주사를 맞듯 2억 원의 추가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평단가를 확 낮춰놨으니 조금만 튀어오르면 금방 빠져나올 수 있어. 혼잣말처럼 거칠게 되뇌며 스스로를 강제로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매수 직후 이틀 정도는 주가가 살짝 고개를 드는 듯 보였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저는 잠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주가는 그 감질나던 반등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더니 이번엔 아예 12만 원 선까지 사정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주가 창을 확인하는 게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단 한 자락의 잠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저는 현역 시절보다 더 자주, 더 미친 듯이 경제 뉴스를 뒤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발 저가, 공세, 화학 업황 악화 같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매일같이 지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 기사들을 꼼꼼히 읽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중엔 마음이 너무 아파 오히려 그런 악재 기사들을 애써 외면하게 됐습니다. 대신 S사는 턴어라운드 할 것, 지금이 역사적 저점이라는 희망 고문 같은 호재 찌라시만 골라 찾아 읽으며 스스로를 가짜 위로로 다독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12만 원 선이 깨지고도 일주일, 다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설치다가 결국 남아있던 노후 예적금 중에서 마지막 남은 또 다른 2억 원을 마저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이 설마 망하겠어? 업황 주기만 한번 돌아서면 이 돈 다 몇 배로 복사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듯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매번 반등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고문에 속고
다시 절벽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몇 차례 처절하게 거치고 나니 저도 모르게 고통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 2억을 집어넣을 때 손끝이 부르르 떨리던 그 공포는 세 번째 2억을 밀어 넣을 때쯤엔 이상하리만치 무감각하고 담담해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도저히 혼자 버틸 수가 없어 저는 다시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라도 함께 확신을 나누며 사정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싶어서였습니다. 민석아, 나 그때 내가 말한 그 회사 말이야. 계속 떨어져서 물을 좀 많이 탔거든. 너는 지금 평단과 어떻게 맞춰놨어?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석이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호기롭던 톤과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죄를 지은 듯 머뭇거렸습니다. 재열아. 사실 나 그거 진작 손절했어. 손해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길래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솔직히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너도 이쯤에서 그냥 손해보더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제 등을 떠밀며 부추겼던 민석이가 정작 자기는 이미 손실을 확정짓고 저 멀리 도망쳐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함께 이제 이 거대한 절벽 위에서의 싸움을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서늘하고 지독한 고립감이 뼈 속까지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팔면 그동안 넣은 돈이 다 헛수고가 되잖아. 난 조금 더 버텨볼래. 저는 애써 무너지는 자존심을 세우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정신 붙잡은 마음 한구석에는 처음으로 거대하고 짙은 파멸의 불안이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도 남편의 이상 증세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생활비 통장을 확인하던 아내가 조심스레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은행 통장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가던데 그 주식 계좌에 또 넣은 거예요? 설마 처음에 말한 2억보다 돈을 더 넣은 건 아니죠? 저는 순간 목구멍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6억을 넣었다고 말하면 아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걸 알았기에 저는 시선을 회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주가가 좀 밀리길래 조금 더 넣긴 했는데 그리 큰 액수는 아니야. 우량주라 곧 회복될 거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는 물기 어린 미심쩍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무서워서 잠이 잘 안 와요. 우리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인데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제발 조금만 더 지켜보자. 여기서 빼면 그동안 넣은 돈 다 날리는 거야. 나 한 번만 믿어봐.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은 저 자신조차 스스로를 전혀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홀로 소파에 앉아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스마트폰 주가창만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붉은색 상승 숫자는 단 한 번도 뜨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온통 피 흘리는 파란색 손실뿐이었습니다. 이미 6억 원이라는 거금이 이 종목 하나에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우리 부부 전 재산 8억 원 중 무려 4분의 3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되돌아가기엔 너무나 멀리 와버린 파멸의 길이었고 그렇다고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주에 걸쳐 제 발로 조금씩 그러나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의 거대한 늪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좌가 반토막이나 매일 피가 마르던 그 무렵 설상가상으로 L사의 공시창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손을 벌리는 공포의 유상증자 공시였습니다. 처음엔 평생 기획과 예산만 만지던 저조차도 주식시장에서의 유상증자가 정확히 어떤 파멸을 뜻하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급하게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서야 이것이 기존 주주들의 목을 짓누르는 얼마나 치명적인 악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주식을 새로 더 찍어내 돈을 끌어모으겠다는 뜻이었고 그만큼 제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사정없이 쪼개지고 희석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시장은 무자비했습니다. 공시가 뜨자마자 주가는 마치 벼랑 끝에서 밀린 것처럼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하한가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숫자를 바라보며 온몸에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악재 위에 악재가 겹치며 주가는 어느새 최고가 대비 70% 수준까지 처참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6억 원이나 묶여있던 제 계좌의 총평가액은 어느새 겨우 2억 원대라는 초라한 숫자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몇 번을 다시 확인해도 눈앞의 비극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손절하면 내 30년 피땀 눈물이 그냥 연기처럼 날아가는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 유상증자 공시하단에 적힌 문구 하나가 제 망막을 찔렀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신주를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할인해서 배정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에서 마치 낭떠러지에서 썩은 밧줄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싼 가격의 주식을 더 받으면 내 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여기서 조금만 더 버텨내면 이번엔 정말 원금이라도 건져서 탈출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이 잔인한 사실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여보, 사실 나 그동안 당신한테 다 말 못한 게 있어. 그 엘사 주식 말이야. 지금 6억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오늘 유상증자라는 게 터져서 주가가 더 폭락했어.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신 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뭐라고요? 6억이요. 여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 2억만 넣었다면서요.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평생 모은 6억을 다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가장 격한 절규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손절하면 정말 다 잃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유상증자 신주를 좀 더 받아서 평단가만 낮추면. 마지막이요? 당신 지금까지 계속 그놈의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우리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살 거 아니에요. 아내가 가슴을 쳐대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평생 쌓아온 대기업 부장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무너지듯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이게 미친 짓인 거 안다고. 그런데 여보, 나 이거 손절해버리면 내 30년 청춘이 내가 가족들을 위해 모아온 인생 전체가 다 실패작이 되는 거잖아. 나 그거 도저히 인정 못하겠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실은 순식간에 무덤 같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묻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면서도 손에 쥔 스마트폰 주식창을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제발, 여보, 이제 그만해요. 남은 거라도 지켜야죠. 아내가 마지막으로 힘없이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전 심리와 도끼에 눈이 완전히 뒤집힌 저는 인간적인 이성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딱 이번 한 번만, 이번 유상증자 물량만 다 받아내면 진짜 주식 앱 지울게. 약속해. 저는 그렇게 아내의 영혼을 깎아먹는 거짓 약속을 하며 통장에 마지막 보루처럼 남겨두었던 결코 손대지 말아야 했던 마지막 현금 2억 원마저 유상증자 청약 대금으로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엔 매수 버튼이 아니었습니다. 청약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진동했습니다. 평단가를 이만큼이나 낮춰놨으니까 진짜 조금만, 단 한 번만 기술적 반등이 와도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제발, 하늘이시여,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는 신에게 빌듯 혼잣말로 거칠게 되뇌며 스마트폰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령처럼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고 거실에 울린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 밤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세상의 소음보다도 거대하고 잔인하게 심장을 때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부부의 30년 피땀 눈물이 담긴 노후 자금 8억 원 전체가 단 한 종목의 거대한 늪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유상증자 청약 대금까지 전부 밀어넣은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지독한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피가 마르는 주가 창을 확인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잔인하게도 주식시장은 제 간절했던 마지막 기도마저 끝내 외면해 버렸습니다. 12만 원을 지나 마지노선이라 믿었던 10만 원 선마저 힘없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는 기어코 6만 원대까지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20만 원대부터 시작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부지런히 물을 탄 덕분에, 그리고 마지막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까지 더해진 덕분에 제 최종 평단가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손실률을 줄여보려 했던 한 가장의 눈물겨운 발버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금 8억 원 전체가 전량 고스란히 묶인 상태에서 맞이한 최종 손실률은 무려 마이너스 55%였습니다. 주식 계좌 잔고는 겨우 3억 6천만 원.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8억 원 중 무려 4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단 2년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저는 주위 사람들을 철저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거르지 않고 다녔던 동네 목욕탕도, 오랜 친구들의 모임도 전부 발길을 끊었습니다. 한때는 그 뜨거운 온탕 안에서 물타기의 원리를 자신만만하게 설명하며 어깨를 으쓱거리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재열이 요즘 왜 통 안 보여? 어디 많이 아픈가? 건너 걸려오는 전화 몇 통에도 저는 그저 몸이 안 좋다는 비겁한 핑계로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은 몸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아파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부장이라며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이들 앞에서 이 처참하고 부끄러운 성적표를 도저히 꺼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 동료 민석이에게서도 몇 번인가 안부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그 짧은 메시지를 빤히 바라보며 저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저를 부추기던 그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원망할 자격조차 제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최종 매수 버튼을 누른 건 결국 제 자신이었으니까요. 집안의 공기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차려주고 꼭 필요한 대화만 아주 짧게 나눈 뒤 그 외의 모든 시간은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숨죽여 지내는 슬픈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6억 원을 다 넣었다고 고백한 유중의 밤 이후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그 계좌에. 저는 차마 아내의 붉어진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한 채 바닥을 보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억 6천 정도 남았어. 아내는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사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 그 절망적인 질문에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30년 동안 회사에서 온갖 대형 사고와 난제들을 만나며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내던 저였습니다. 후배들에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며 호통치던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단 한 구절의 답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 무능함이 뼈저리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다그치거나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저와 같은 곳 시커멓게 꺼진 TV 화면을 초점 없이 함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화도, 비명 섞인 눈물도 그 어떤 위로도 없는 잔인한 침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숨막히는 침묵이 저를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들어간 문을 바라보며 홀로 거실에 남아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미련했던 저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지옥 같은 밤이었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춰서 본전을 찾겠다는 그 미련한 집념 하나로 시작된 물타기가 결국 우리 부부의 30년 인생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단 한순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 남은 건 오도 가도 못하는 3억 6천만 원이라는 차가운 숫자, 그리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 부부 사이의 거대한 거리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주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를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마주 앉아 먹을 때도,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우리는 같은 공간에 덩그러니 있으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유배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주식 계좌는 여전히 3억 6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꽁꽁 묶여 멈춰 있었습니다. 주가는 6만 원대 공포의 구간에서 크게 오르지도, 그렇다고 더 떨어지지도 않은 채 지루하고 잔인하게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강박적으로 그 계좌를 열어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팔고 손절하자니 이미 잃어버린 4억 4천만 원이 너무나 억울했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이 피 같은 돈이 우리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자금이어야 할 돈이 이제는 함부로 꺼내 쓸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잔인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좌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수원의 이 아파트만큼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출 없이 온전히 우리 부부 명의로 남겨두었던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살 곳이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 이미 찢겨나가 버린 노후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캔맥주 하나를 들고 창밖의 아파트 단지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옆에 와 가만히 섰습니다. 저도 아내도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어둠이 내린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먼저 무거운 입을 뗀 건 아내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베란다 밖을 보면서 계속 옛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하 단칸방에서 서럽게 시작해서 겨우겨우 땀 흘려 여기까지 온 거였잖아요. 저는 침묵 속에 아내의 초연한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망울에는 깊은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한 듯한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때 생각하면 참 멀리도 걸어왔지. 여보, 돈은 크게 잃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낸 그 치열했던 30년 세월이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아내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순간 목구멍이 턱 막혀 도저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장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저 홀로 뼛속까지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죄책감과 자책이 아내의 그 포용력 있는 한마디에 눈 녹듯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30년 동안 밤낮 없이 모은 걸 그렇게 한순간에 눈이 멀어서 이제 와서 지나간 얘기 계속 후회해봐야 뭐 하겠어요. 당신도 그동안 혼자 소갈이하며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내 다 알아요. 나도 처음엔 심장이 찢어지게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남은 거라도 감사하며 잘 지키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아 주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내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우리 이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아껴서 소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저 주식 계좌는 없는 셈 치고 그냥 깊숙이 묻어두고 완전히 잊고 살아요. 언젠가 세월이 흘러오르면 감사한 거고 안 오르면 원래 없었던 돈이라 생각하면 되죠. 아내의 그 초연한 말결에 저는 은퇴 후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돈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없었지만 적어도 길을 잃었던 우리 부부가 다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손을 잡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겐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구원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맹목적인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지독한 무료함을 달래보겠다고 시작한 작은 취미가 초반에 몇 번의 달콤했던 성공 경험을 거치며 근거 없는 오만함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 오만함은 결국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전체를 사정없이 집어삼키는 잔인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은퇴 가장들이 저처럼 물타기를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만능 치트키로 착각하곤 합니다.
초반의 작은 성공들이 대기업 우량주는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착각을 심어주지만 끝없이 우하향하는 종목에서의 대책 없는 물타기는 결코 탈출을 돕는 구원의 밧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발목을 늪 밑바닥으로 더 깊고 빠르게 끌어당기는 무거운 모래주머니일 뿐입니다. 은퇴 후의 투자는 화려하게 재산을 불리는 공격의 기술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가족을 위해 있는 돈을 철저하게 수성하고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흘린 이 피 토하는 뼈아픈 눈물과 차가운 계좌에 묶여버린 우리 부부의 잔혹한 노후가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은퇴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제 인생 마지막 경고이자 간곡한 당부입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